입니다. 네, 네, 오늘은 말씀해 주신 대로, 네, 그 심혈관, 어, 이제 면역의 힘, 장혈관 근육과 항산화 시너지, 네, 이렇게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많은 분들께서 이제 장이 우리 그 면역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사실은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혈관과 근육은 좀 면역과 관련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이렇게 혼란스러워 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 혈관과 근육도 굉장히 그 우리 면역에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관련된 내용을 네, 지금 PPT 아직 공유 안 했습니다. 네, 지금부터 공유를 하면서 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죠? 네. 네, 이제 공유했습니다.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우리가 이제 그, 제가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많은 분들께서 많은 뭐 외부 강사님들이나 뭐 원장님들이나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해주시고 계신 게 이 마이크로바이옴, 이제 장 건강, 마이크로바이옴이 중요하고 이 장 건강은 이제 우리의 모든 신체 기관과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내용들을 계속 이제 강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장이 이제 단순히 그러니까 소화기관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현대인들이 건강한 생활하려면 기본적으로는 장이 건강해야 된다. 왜냐하면 장이 우리 신체 기관의 모든 그런 부분과 다 연결이 되어 있고 그러한 신체 기관들의 건강이 기본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해서 이제 장과 각 신체 기관의 축이라고 그 하는 개념이 이제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뭐장 뇌축도 있고 장 폐축도 있고 장 간축, 장 심장축 이렇게 지방 조직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은 장 폐축으로 폐축으로 그 대표가 되는 이제 그 아주 중요한 면역 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은 이제 모든 면역 기관이 이제 우리 몸 중에서 가장 많은 면역 기관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면역 물질도 장에서 대부분 다 만들어지고 또 면역 세포도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장에 이런 면역 그 물질과 이제 면역 세포들이 혈관이나 이제 림프관을 따라서 온몸으로 이동을 해서 우리 몸에 이제 면역을 책임져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외부의 바이러스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제 감염이 되는 그런 질환의 경우에는 폐로 주로 감염이 되거든요. 이제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도 이제 폐 감염 질환이죠. 네, 그래서 이제 장과 폐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개념이 장폐축인데 장이 건강하면은 이제 폐와 연결되어 있어서 폐도 이제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폐에서의 면역 기능이 강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폐 감염이 줄어든다라는 결과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수많은 연구 결과에 의해서 이 장이 건강한 사람들의 경우에 이제 코로나 감염이 잘 안 되거나 혹은 되더라도 경증에 그치고 회복이 됐다라는 그런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장을 우리가 이제 삼중 면역 기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삼중 면역. 이 삼중 면역이 어떤 의미냐면 이제 세 가지 어떤 면역의 그런 어떤 그, 그 방어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 논문의 알러지에 대한 프로바이오틱스의 임상적 이제 효과와 그다음에 메커니즘이라는 그런 논문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장은 이제 미생물학적 작용에 의해서, 그 다음에 상피조직 작용에 의해서, 면역학적 작용, 이렇게 세 가지 작용에 의해서 면역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래서 삼중 면역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미생물학적 작용이라는 거 뭐냐면 장내에 이제 우리 좋은 균들이 있고 나쁜 균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좋은 균들이 많다. 이 장내에 있는 세균, 그러니까 우리 몸에 이제 서식하고 있는 모든 세균의 총합을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우리 장내에 그 좋은 균들이 많을 경우에는 이제 미생물학적 작용에 의해서 나쁜 균이 줄어들고 그 나쁜 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독소 같은 것들도 감소시킬 수 있고 또 그 바이러스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좋은 균이 많으면 미생물학적 작용에 의해서 면역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상피 조직의 작용입니다. 상피 조직은 우리가 보통 이제 피부를 말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피부
우리 몸 겉에 있는 조직은 피부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몸 안에 피부와 똑같은 조직이 있어요. 이 피부가 몸 안에 존재했을 경우엔 점막이라고 해요. 점막. 그래서 이제 뭐 이 이 기관지라든가 소화기관, 그다음에 뭐 이 소장, 대장 이런 데 다 점막이죠. 다 피부란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 장 속에, 장 내에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좋은 균이 많이 존재하게 되면은 장 점막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이제 바이러스나 그런 독성 물질이 장 점막을 침투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피 조직, 그 우리 점막도 상피 조직이니까 이 상피 조직의 작용에 의해서 점막이 튼튼해지면서 이제 면역이 강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면역학적 작용은 장이 건강하면 장내 아까 제가 면역 기관이 이제 집중적으로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파이어스 패치라 그래서 파이어판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면역 기관이 있거든요. 그 면역 기관이 장에 다 집중이 되어 있어요. 장이 건강하면 이 장에 존재하는 면역 기관인 파이어판이 건강해지기 때문에 이제 면역학적 그런 반응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면역학적으로도 이제 강화될 수 있다. 그래서 삼중 면역이라고 이제 장을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장이 건강하려면 그 마이크로바이옴 중에서도 좋은 균, 프로바이오틱스가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가 정말 우리 면역에 도움이 되고 장 건강을 바탕으로 해서 면역에 도움이 되는 그런 중요한 영양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면역에서는 이제 외부에 이제 나쁜 그 물질이나 그 미생물이 침입하죠. 그 바이러스 등이 침입하면은 우리 이제 면역 체계가 이제 가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걸 염증이라고 합니다. 그 염증 반응은 사실은 정상적인 그런 면역 반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염증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면역 체계가 훨씬 더 부담을 많이 느끼거든요. 염증 반응에 의해서 어, 1차적으로 그런 외부의 침입 물질을 제어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염증이 이렇게 면역 반응으로서 이제 진행이 되면은 이제 빨리빨리 이제 정상화될 수 있는데, 문제 이제 염증이 만성화되는 게 문제예요. 만성 염증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만성 염증이 되면은 여러 가지 그런 질병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 외부의 침입 물질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그런 면역 체계 전반적으로 약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염증도 이제 잘 예방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염증은 정상적인 면역 반응이지만 만성화됐을 때 건강에 문제가 된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신체 기관에 질병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염증을 억제하는 그런 영양 성분들, 이러한 영양 성분들도 우리 면역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 가장 중요한 그 염증을 억제하는 영양소들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이제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그래서 장 속에 나쁜 균이 많으면 이제 염증이 유발되기가 쉬워요. 네, 독소가 침투하기도 쉽고, 그래서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염증을 어, 잘 예방해주는 그러한 영양소, 첫 번째 영양소고요. 실제로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게 장수하시는 분들을 보면 장내에 그런 유익균의 그런 좋은 균, 프로바이오틱스의 비율도 높고, 균 다양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균 다양성이 높다라는 것은 좋은 균의 종류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좋은 균이 만들어내는 포스트바이오틱스의 양도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장 항상성이 좋아지는 거고, 장 항상성이 좋아지면 염증 수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염증 수치가 떨어졌을 때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고, 네, 그런 장수할 수 있는 그런 기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염증을 줄이는 것이 네, 바로 장내에 존재하는 프로바이오틱스의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뉴트라이트 프로바이오틱스의 그 차별성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그 시중에 프로바이오틱스 제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래서 뭐 수백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섭취하는 그런 프로바이오틱스 제품들 그 기본적인 조건이 뭐가 돼야 되냐면, 앞서 잠깐 돌아가 볼까요? 앞서서 보셨듯이 바로 이 밑에 보시면은 균 다양성, 균 다양성과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증가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프로바이오틱스가 좋은 프로바이오틱스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균들은, 우리 장 속에 존재하는 그러한 좋은 유익균들은 대부분이 우리 그 체외에서 이제 배양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품화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몸속에 이제 좋은 균들을 잘 증식하게 도와줄 수 있는 다른 균의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건강기능식품으로 상품화되어 있는 그 프로바이오틱스 중에서 이제 우리가 섭취했을 때 음, 자기들만 열심히 잘 증식하고 다른 좋은 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그런 균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균들은 좋은 균이라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 중에서도
제품화된 그런 프로바이오틱스 중에서 우리가 섭취했을 때 우리 체내에서 다른 유익균들의 증식을 도와주는 그런 그 역할이 검증된 검증된 그런 프로바이오틱스를 함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검증된 프로바이오틱스를 함유하고 있는 것이 뉴트라이트 프로바이오틱스의 제품들의 가장 큰 차별성이라 할 수 있고, 실제로 뭐 밸런스 위딘도 그렇고 그다음에 마일랩 바이 뉴트라이트의 그런 프로바이오틱스들도 실제로 이제 검사를 해보면 그 결과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마일랩 그 바이 뉴트라이트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시기 전에 균 다양성과 그리고 섭취하신 후에 검사를 해보면 균 다양성이 증가하고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증가했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이건 뭐냐면 이 안에 들어있는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우리 장내의 다른 유익균의 증식을 도와준다라는 것들을 네, 보여주고 있는 근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른 균의 증식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프로바이오틱스가 우리 건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바이오틱스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염증을 억제할 수 있는 영양소 두 번째는 이제 오메가3 다 아시죠? 네, 오메가3는 염증 해소 물질을 생성하기 때문에 우리 체내에서 네, 염증성 사이토카인도 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LDL 산화도 감소시키고 혈액 순환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오메가3 지방산은 혈행 개선, 심혈관 건강 도움뿐만이 아니라 염증을 해소하는 데 그 필요한 그런 영양소다. 두 번째가 이제 오메가3 지방산이 있고 세 번째는 바로 네, 음, 식물 영양소입니다. 식물 영양소의 대표적인 기능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항산화와 항염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식물 영양소는 항산화, 항염증 네, 이렇게 두 가지 기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뭐 식물영양소가 굉장히 많고 종류도 많고 어떤 식물영양소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너무 복잡해서 기억하기 힘들다. 네, 간단하게 그냥 모든 식물 영양소는 항산화, 항염증 기능 가지고 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식물 영양소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 때도 강조를 해드렸는데요. 어, 이 식물 영양소의 항산화 기능은 NRF2라고 하는 유전자 전사 인자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NRF2는 네, 이 항산화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또 항산화 인자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 NRF2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질병을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경퇴행성 질환, 심혈관계 질환, 호흡기계 질환, 소화기계 질환, 그다음에 신생물, 암이죠. 암과 같은 질환의 예방, 그다음에 에너지 대사와 관련된 그러한 부분도 네, 역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 NRF2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식물 영양 항산화 기능을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제 염증을 억제하는 것은 NF-카팝이라는 염증 유발 인자를 억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물 영양소가 이제 항산화, 항염증 기능을 한다라는 부분 기억하시면 되고 그러면 각각의 식물 영양소가 각기 다른 신체 부위에서 항산화, 항염증 기능을 한다. 루테인 같은 경우에는 눈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 루테인은 눈에서 항염증, 항산화 기능을 한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조인트 가드라는 제품에 MSM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뭐 MSM은 뭐 아주 그 MSM을 그냥 식물 영양소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MSM은 식물에도 있고 동물에도 있는 그런 성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식물에 있는 그런 식물 영양소 역할도 하거든요. 식물에 있는 MSM의 경우에는 식이유황이 관절에서 네, 항염증, 그다음에 항산화 작용을 한다. 그다음에 은행잎 출물에 들어있는 플라보놀 배당체 같은 경우에도 역시 두뇌에서 항산화, 항염증 기능을 한다. 그래서 각각의 식물 영양소는 우리 신체 부위, 각기 다른 신체 부위에서 항산화, 항염증 작용을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좀 기억하시기 쉽겠죠? 그래서 네, 지금 이제 그 면역에 관련 있는 염증을 예방하는 영양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프로바이오틱스와 그다음에 네, 오메가3 지방산, 그 식물 영양소 세 가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항산화도 굉장히 중요해요. 항산화 자체가 그 유해산소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유해산소로부터 세포가 파괴되면은 그 세포는 재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 체내에서 빨리 제거가 돼야 되거든요. 네, 이런 것도 이제 면역 체계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항산화 기능 이전에 먼저 이제 앞서서 이제 염증이 이제 발생하면 우리 면역 체계가 이제 작동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염증이 발생한다라는 것은 면역 체계가 활성화된다라는 건데 이 면역 체계가 활성화되었을 때 빨리빨리 이제 우리 몸을 보호하는 그런 방어막이 이제 실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또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측면이냐면 우리 면역 체계가 활성화되면 그만큼 일을 많이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 면역 체계가 그만큼 일을 많이 한다라는 것은 산소를 대량으로 소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역 체계가 활성화되었을 때 산소가 대량으로 소비가 되기 때문에 다른 신체 기관에서 필요한 산소를 빼앗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신체 기관에 산소가 부족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 체계가 너무 이제 활성화되고 계속 활성화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질병의 위험이 많이 노출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면역 체계가 계속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신체 조직에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조직의 피로도가 증가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면역 체계에서 네, 산소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당연히 부수적으로 그 유해산소가 많이 발생을 하겠죠. 유해산소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유해산소로 인한 폐해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면역 체계를 활성화하는 것도 꼭 필요한 그런 우리 몸의 변화이긴 하지만 그때 면역 체계가 활성화되면서 항산화 영양소 같이 보충해 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면역 체계가 산소를 대량으로 소비하고 유해산소를 네, 대량으로 발생시키기 때문에 항산화 영양소를 보충해 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제 항산화 영양소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면역에서의 역할을 하거든요. 이제 항산화 영양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항산화 영양소, 이제 산화에 대한 개념 먼저 살펴봐야 돼요.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이제 산화에 대한 내용은 몇 번 이제 말씀을 드린 것 같으니까요. 산화는 전자를 잃는 그런 화학 변화를 우리가 산화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몸에서 발생되는 유해산소는 이 전자를 그 빈 전자 공간을 가지고 있어서 이 전자를 뺏어오려는 성질이 굉장히 커요. 근데 유해산소가 어디서 생기냐면 세포에서 에너지를 만들 때 생깁니다. 그럼 세포에서 유해산소가 생기면 세포 각 그 조직으로부터 전자를 뺏어오게 되려는 성질이 강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세포의 미토콘드리아나 핵이나 세포막 등은 전자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 아까 앞서서 산화라는 것이 전자를 빼앗기는 것이 산화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전자를 뺏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세포는 산화가 되는 거고, 네, 유해산소는 그 빈 전자 공간을 세포를 뺏어와서 채우기 때문에 환원이 되는 거예요. 그 산화가 되면은 우리 세포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산화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세포의 산화를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영양소인데 그 메커니즘은 바로 세포가 뺏기는 전자를 대신 이 항산화제가 제공해 준다라는 거예요. 전자를 대신 제공해 준다. 유해산소가 필요로 하는 전자를 대신 제공해 주고 세포는 전자를 뺏기지 않게 보호한다. 바로 이게 항산화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항산화 영양소도 굉장히 다양한데 그중에 이제 그 역할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항산화 영양소를 골고루 잘 보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베타카로틴 같은 경우에는 상피 조직은 아까 제가 피부와 점막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면역체 일선이라고 합니다.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투할 때 우리 피부나 점막을 통해서 침투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가장 맨 앞에서 이제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영양소가 그 조직이 바로 상피 조직. 그래서 상피 조직에서의 항산화 기능하는 것이 베타카로틴입니다. 그다음에 비타민 E는 지용성 비타민이죠. 그래서 네, 지용성 환경에서 항산화 기능을 담당합니다. 혈관에서의 지방의 산화를 억제합니다. 혈관에서 지방의 산화를 억제하고 또 지용성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세포막을 말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세포막은 우리 그 세포막은 전부 다 지방으로 되어 있어요. 지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방 세포막이 네, 산화가 되면 세포가 파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방으로 되어 있는 세포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비타민 E입니다. 그러니까 세포는 우리 몸 전체를 다 구성하는 그런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비타민 E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엔자임 Q1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포 내에 미토콘드리아라고 에너지를 생성하는 기관에서 네, 유해산소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 유해산소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바로 최초로 발생하는 그 단계가 바로 미토콘드리아 단계입니다. 근데 미토콘드리아에 코엔자임 Q10이 존재하면서 최초로 발생된 그런 유해산소를 네, 중화해주는 방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코엔자임 Q10이고요. 그 비타민 E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비타민 E가 비타민 E가 지금 세포막을 침투했어요. 세포막으로 침투해서 비타민 E가 침투한 게 아니죠. 네, 유해산소가 침투를 했습니다. 유해산소가 세포막에 산화를 시킵니다. 그때 이제 비타민 E가 등장을 해가지고 유해산소가 필요로 하는 전자를 내주는 거죠. 이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유해산소가 필요로 하는 전자를 내주고 비타민 E도 전자가 지금 하나 부족한 상태가 됐어요. 전자를 뺏어오려는 성질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를 비타민 E가 라디칼화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라디칼화 됐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네, 어, 잠시만요. 네. 비타민 E가 라디컬화됐다는 것은 비타민 E도 전자를 뺏어오려는 독성을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비타민 E가 유해산소에게 전자를 하나 전달해주고 자기가 독성화되면은 유해산소랑 똑같은 그 기능을 하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비타민 C가 등장을 하는 거죠. 비타민 C가 비타민 E가 필요로 하는 전자를 하나 내주어서 비타민 E를 재생시키고 비타민 E가 다시 항산화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럼 여기서 또 의문이 생기죠. 어떤 의문이 생기냐면 비타민 C도 전자를 하나 내줬으니까 전자를 하나 또 필요로 하겠네. 또 독성이 생겼겠네. 네, 그렇지만 비타민 C는 전자를 내주고 자기는 빨리 배출이 됩니다. 비타민 C는 독성이 가장 약하고 그 다음에 전자를 내주고 난 다음에 전자를 뺏어오려는 성질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바로 배출이 된다. 그래서 이제 항산화 영양소를 그 환원시켜주는 항산화 영양소를 다시 재생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항산화 영양소의 항산화 영양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C가 항산화 영양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항산화 영양소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항산화 영양소도 면역 체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결국 우리 체내에서 이제 면역 을 책임지고 있는 그러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면역 세포예요. 면역 세포도 있고 또 면역 물질도 있고, 네, 면역 물질은 이제 세포는 아니지만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그러한 물질을 이제 면역 물질이라고 하는데 이제 면역 세포부터 살펴볼게요. 면역 세포. 면역세포는 이제 혈구세포의 일종입니다. 혈액 중에 있는 그런 세포들 중에 일종인데 혈액 중에는 이제 뭐 혈구세포가 세 가지가 있어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렇게 있는데 혈소판은 혈액을 응고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적혈구는 말 그대로 그 우리 헤모글로빈 이 포함되어 있는 혈구세포죠. 그래서 이제 그 산소나 영양소를 운반해주고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적혈구고 이제 백혈구가 바로 이제 면역세포입니다. 면역세포는 이제 굉장히 종류가 많죠. 과립백혈구, 무과립백혈구, 뭐 단핵구, 림프구 해가지고 단핵구에는 뭐 대식세포, 수지장세포, 림프계에는 T세포, B세포, NK세포 굉장히 많은 종류의 면역세포가 있는데요. 이 면역세포 뭐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겠죠. 백혈구다 다. 근데 백혈구의 종류가 굉장히 많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이 백혈구가 잘 생성이 되고 분화가 되려면 중요한 영양소가 있는데요. 바로 아연과 비타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 면역세포들이 각각에 앞서서 보셨던 그러한 면역세포들이 지금 분화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 정상적으로 분화가 되고 이 면역세포의 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 C와 아연이다. 그래서 비타민 C와 아연을 충분하게 잘 제공을 해야만 우리 면역 세포들이 잘 생성이 돼서 면역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면역 세포들이 이동하는 통로가 있어요. 이동하는 통로가 바로 혈관이라는 겁니다. 아까 이제 백혈구가 면역 세포이고 혈구 세포라고 말씀을 드렸죠. 혈액 중에 있는 세포. 그러니까 혈액 순환이 잘 돼야지 이 면역 세포들이 잘 이동을 해서 여기저기 이제 우리 몸 전체에 그러한 중요한 그러한 면역 작용을 강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혈관 건강이 왜 면역에 중요하냐면 일단 우리 국내 사망 원인 1위는 암이지만 2, 3위는 심장 뇌혈관 질환이고 그다음에 중노년기에는 각종 혈관성 질환이 증가합니다. 뇌졸중이나 치매, 동맥경화 등이 해당이 되겠죠. 근데 이 면역세포는 이 혈관이 튼튼하고 혈행이 원활해야지 면역세포의 이동이 활발해지고 면역 기능이 향상됩니다. 그래서 심혈관계의 그런 질환에 어떤 심혈관계 건강이 이 면역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혈관을 면역 고속도로라고 표현을 합니다. 혈관은 면역 고속도로이다. 그래서 혈관 건강이 면역에 굉장히 중요하다.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영양소들은 이 면역력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굿모닝 하시잖아요. 굿모닝 하실 때 아침에 물을 한 잔 이제 드시고 아침을 시작하시는 것이 건강에 중요한 조건인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물을 드시면 여러 가지 그런 그 효과들이 있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들이 건강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아침에 물을 충분히 드시라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심혈관 질환, 심혈관계 건강입니다. 참고로 이제 물 한 잔의 건강 효과를 보면 대사를 원활하게 해주어서 에너지 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니까 비만을 예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면역 기능도 강화시켜주고 소화기관 건강, 심혈관계 건강, 또 노화 지연 이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굿모닝 캠페인에서 물을 충분히 섭취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 심혈관계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영양소들을 살펴보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것이 오메가3 지방산이죠. 오메가3 지방산은 이제 인정된 기능성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혈중 중성지질 개선, 혈행 개선, 네, 심혈관계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다음에 추가로 용량이 높아졌을 때에는 건조한 눈을 개선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메가3는 바로 이제 심혈관계 건강, 혈행 개선, 네, 어, 그 면역력, 면역 고속도로인 혈관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그러한 영양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메가3 지방산, 저는 그 뉴트라이트 오메가3 뭐 지방산의 차별화 포인트를 좀 몇 가지 오늘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아주 철저한 그런 품질 관리를 통해서 최고급의 오메가3를 제공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오메가3의 그런 품질 관련 이슈는 이제 뭐 중금속, 환경 오염 물질, 중금속 포함 여부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슈가 되는데요. 중금속 관리 기준은 뉴트라이트 자체적인 관리 기준이 식약처 관리 기준보다 훨씬 더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적은 양의 그런 오염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면 원료로 사용하지 않는 그런 철저한 품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하지 않는 그러한 환경오염물질, 비소, PCB, 다이옥신 같은 경우에도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세균도 식약처 관리 기준이 없는 살모넬라균까지 자체 기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안심하고 최고 품질의 그 원료를 우리가 섭취할 수 있다. 그다음에 정제 과정도 굉장히 철저한 그런 정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네, 분자 증류 공법이라 그래서 진공 상태에서 끓는 점 낮추고 이제 그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각기 다른 성분을 추출하는 그러한 네, 그 공법인데요. 오염물질 제거에 효과적이고 제품의 산화 및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그러한 최신 공법입니다. 이 분자 증류 공법을 적용을 시켜가지고 오염물질을 최소화시키고 거의 이제 업계에 이제 만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어, 그 누트라이트의 자체적인 특허받은 천연 흡수제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을 네, 이용을 해서 철저하게 오염물질을 제거해서 거의 이제 완벽한 그런 품질의 그런 오메가3를 그 제공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마린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아쿠아셀 공법을 적용했죠. 그래서 훨씬 더 흡수가 잘 되는 그런 형태의 그런 오메가3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파 리놀렌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리놀렌산 역시 오메가3 지방산인데 체내에서 EPA와 DHA로 전환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알파 리놀렌산이 마린 오메가3에 함유된 이유는 체내에서 EPA와 DH로 전환되는 비율은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EPA와 DH를 이제 강화시킨다기보다는 이제 이 알파 리놀렌산의 자체적인 그런 기능성 때문에 이제 강화를 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혈중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고 혈관 염증 지표 물질을 감소시킨다는 기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EPA나 DHA의 중성지방 개선, 혈행 개선에 추가로 이러한 콜레스테롤 저하나 염증 지표 물질을 감소시키는 그런 기능성이 강화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알파 리놀렌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의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이제 치매의 원인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의 뇌 축적을 억제한다는 결과도 있고 뇌신경 보호 효과가 있다라는 결과 그리고 운동신경 세포가 서서히 죽어가는 그런 루게릭병 네, 근위축성 측석 경화증의 진행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라는 것들이 최근 그 연구 결과들로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 신경계통에 있어서 특히 뇌신경계통의 긍정적인 그런 기능성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오메가3 지방산 제품 마린 오메가3에 이제 추가로 강화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오메가3 뉴트라이트 마린 오메가3는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오메가3 제품 중에서는 거의 탑티어급의 유일한 그런 오메가3 제품, 최고 품질의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오메가3는 그 불포화 지방산이기 때문에 지방산은 이 산패가 잘 되거든요. 산패가 잘 되기 때문에 이제 산화가 잘 된다는 얘기죠. 그럼 산화가 잘 된다는 얘기는 그 산화를 막아야지 제품의 품질을 유지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산화를 막는 거는 바로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항산화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항산화제. 근데 불포화 지방산이잖아요. 이 지방산이기 때문에 어, 지방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환경에서의 항산화 역할을 하는 비타민 E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3 제품에는 비타민 E가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이 오메가3 이 원료를
산화로부터 방제하는 거죠. 그 마린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2021년도에 그 자료인데요. 이걸 보면은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러한 모든 오메가3 제품, 오메가3 제품의 옆에 이제 비타민이 함량을 보시면요. 뉴트라이트 오메가3 밸런스가 39.2로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차별화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메가3를 3패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 비타민 E를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원래의 품질을 보증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참고로 이거는 이제 오메가3 밸런스의 그 비타민 E 함량이 39점이고 마린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네 지금 48이 들어 있습니다. 48이 들어 있기 때문에 더 훨씬 더 네, 높은 함량의 비타민 E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그 제품 내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 산패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타민 E가 지용성 비타민에 너무 많이 들어있는 거 아니냐. 네, 비타민 E의 그 안전 섭취량, 그러니까 하루 동안의 안전 섭취량은 네, 54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8 정도면 그 안전 섭취량의 10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거의 과잉 섭취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정말 최고의 오메가3 제품이다라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 싶고 또 오메가3는 최근의 결과를 보면 그 벨기에 그 가톨릭 루벤 대학교의 연구 결과인데요. 이건 실험실 연구입니다. 체내 그 임상 연구는 아니어서 실험실 연구에서 종양세포에 오메가3를 투여했을 때 종양세포가 파괴된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실험실 연구이기 때문에 더 많은 그런 연구가 필요한데요. 그렇지만 이 종양세포를 파괴하는 어떤 가능성에 대한 단초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 연구에 대해서 추가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오메가3가 종양세포의 억제에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결과가 조만간에 발표될 수도 있다라는 점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오메가3와 또 심혈관계 건강에 도움이 되는 궁합이 잘 맞는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양소 중에는 서로 이제 궁합이 잘 맞는 영양소들이 있잖아요. 단백질과 비타민 C, 뭐 비타민 C와 철분, 칼슘과 비타민 D 이런 것처럼 이제 오메가3와 GLA가 궁합이 잘 맞습니다. 오메가3 GLA는 네, 혈중 지질에 미치는 영향, 오메가3 단독으로 제공되었을 때보다 GLA와 함께 제공되었을 때 혈중 지질의 농도를 더 잘 감소시키다는 결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계적인 관절염 그 연구센터인 존스 홉킨스 관절염 연구센터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네,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에 오메가3 지방산의 이용은 매우 유망하다. 그리고 GLA와 함께 강력한 항염 효과를 가진다. 그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오메가3가 GLA와 함께 작용했을 때 더 커진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주목해서 보셔야 될 점은 뭐냐면 루마티스 관절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퇴행성 관절염, 골 관절염은 치료가 가능하고 예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루마티스 관절염은 그 자가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치료를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세계적인 관절염 기관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에 오메가3 지방산 매우 이용이 오메가3 지방산의 이용 매우 유망하다라고 이제 이렇게 강조를 했다라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간말 이노렌산이 오메가3와 궁합이 잘 맞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심혈관계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영양소입니다. 기능성이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또 혈행 개선, 그다음에 월경전 변화에 의한 불편한 상태 개선, 또 면역 과민 반응에 의한 피부 상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 네, GLA의 기능성이고요. 그 외에도 연구 결과를 몇 가지 보면 완경기의 안면 홍조, 우울 및 인지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되고요. GLA 결핍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연구 결과, 또 GLA가 혈관에서 혈소판 응집을 억제한다. 그러니까 혈행 개선과 관련이 있다라는 그런 결과들이 되겠죠. 네, GLA가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기전을 살펴보면요. 우리 세포는 그 LDL 수용체가 있습니다. LDL이 이제 나쁜 콜레스테롤이고 HDL이 좋은 콜레스테롤을 하죠. 네, 지금 이제 혈관에 LDL 콜레스테롤이 존재하는데 이 세포의 LDL 수용체를 활성화시켜서 혈관에 있는 LDL 콜레스테롤을 세포 내로 흡수시키기 때문에 흡수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GLA가 혈중 콜레스테롤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네, GLA는 그 외에도 네, 피부 이제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면역 과민 반응에 의한 피부 상태 개선에 도움이 된다. 이건 뭐냐면 이제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토픽 더마티티스라 그래서 이거 아토피 피부염이거든요. 그러니까 GLA가
보충이 되면 아토피 피부염을 줄일 수 있다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아토피 피부염에 GLA가 무조건 좋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 이유는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이 워낙 많기 때문에 GLA만 섭취하면 아토피 피부염이 좋아진다는 거 아니고요. 여러 가지 아토피 원인 중에서 네, 이렇게 프로스타글란딘과 관련된 그런 아토피의 경우에는 GLA의 보충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채팅이 지금 올라와서 채팅을 좀 보고 있는데요. 뭐 질문을 여러 가지 해주시는데 질문은 제가 강의 후에 쭉 같이 종합해서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은 채팅창에 계속 올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나중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코엔자임 Q10도 심혈관계 건강에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코엔자임 Q10은 네, NO라는 물질을 활성화시키는데요. 이 NO라는 물질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코엔자임 Q10을 보충하면 혈관이 확장되기 때문에 그리고 혈관이 확장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혈압이 떨어지겠죠. 네, 혈압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혈압 감소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기능성 가지고 있고요. 코엔자임 Q10은 제가 아까 미토콘드리아, 세포의 에너지 생성 기관이 미토콘드리아에 존재한다고 했어요. 그 미토콘드리아에 존재하면서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 생성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코엔자임 Q10이 미토콘드리아에 존재하면서 에너지 생성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럼 에너지를 대사가 잘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코엔자임 Q10은 에너지를 잘 만들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미토콘드리아에서 이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 산소를 사용하면서 유해산소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때 코엔자임 Q10이 유해산소에게 전자를 전달해 준다. 그러면 유해산소를 환원시키기 때문에 유해산소의 피해로부터 막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다. 항산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코엔자임 Q10이 항산화 역할을 할 수 있다. 코엔자임 Q10은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에서 항산화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에너지 생성에도 도움이 된다.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코엔자임 Q10이 중요한 이유는요. 에너지 생성 기관이 미토콘드리아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신체 기관에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신체 기관의 코엔자임 Q10의 농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우리 신체 기관 중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관이 어디일까요? 심장이죠. 심장은 뭐 계속 뛰고 있으니까 그만큼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심장 근육세포에는 심장 근육세포 하나에 미토콘드리아 개수가 한 수백 개, 수천 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코엔자임 Q10이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신체 기관의 기능이 저하되는데 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가장 일을 많이 하는 신체 기관의 기능이 가장 먼저 떨어집니다. 그게 바로 이제 심장이에요. 심장이 기능이 가장 먼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일을 많이 하는 기관일수록 빨리빨리 기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코엔자임 Q10의 농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코엔자임 Q10을 보충을 해주면 이렇게 기능이 떨어지는 신체 기관의 기능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돼요. 특히 심장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심장 건강에, 심혈관계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코엔자임 Q10이 심장 건강, 또 심근 건강, 또 앞서서 보셨듯이 이제 혈압도 낮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심혈관계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코엔자임 Q10이다. 이제 고혈압이 우리 심혈관계 질환의 가장 첫 번째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이제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혈압을 잘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혈압을 가능하면 자주 측정을 해보시고 나이가 들면 어느 순간 갑자기 혈압이 올라서 떨어지지 않는 고혈압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혈압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좋고요. 혈압 관리 잘 하시려면 다이어트 하셔야 되고 뭐 싱겁게 드셔야 되고 금연 절주 스트레스 관리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운동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운동하면 혈압이 오르는데 그런 혈압이 나쁜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막 급격하게 혈압이 오르지 않는 그런 중강도 이하의 운동을 자주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운동을 하면은 운동할 동안에는 혈압이 올라가긴 하지만 운동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면 운동 전보다 혈압이 더 떨어져요. 그러한 현상을 PEH, 그래서 포스트 엑서사이즈 하이포텐션이라고 하는데요. 운동 후 혈압 강화 어, 현상을 이제 PEH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PAH가 자주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혈압 떨어뜨리는 데 더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강도 이하의 운동을 자주 하시는 게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실내 자전거, 걷기 이런 것들이 더 혈압을 낮추는 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 외에는 지금 쭉 말씀드렸던 영양소들, 오메가3 지방산, 코엔자임 Q10, 뭐 비타민, 미네랄, GLA 이런 것들, 그다음에 과일과 채소, 식이섬유, 단백질, 네, 마늘, 양파 등 흰색 채소가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니까 평소에 잘 섭취할 수 있도록 식단 관리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콜레스테롤도 우리 심혈관계 건강에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근데 콜레스테롤은 뭐 나쁜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이제 역할이 다를 뿐이지 나쁘거나 좋은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LDL은 간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필요로 하는 각 조직에 운반하면서 혈관에 이제 이 콜레스테롤을 쉽게 얘기하면 흘리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게 콜레스테롤이 쌓이면 혈관이 막히니까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혈관에 그 콜레스테롤을 각 조직에서 필요 없는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모아서 가지고 오는 것이 HDL의 역할입니다. 청소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LDL 콜레스테롤이 이제 우리가 그냥 편의상 나쁜 콜레스테롤. 근데 LDL 콜레스테롤 높으면은 혈관이 막힐 가능성은 높아지기 때문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상 범위를 유지하는 게 좋겠죠. LDL 콜레스테롤은 낮고 HDL 콜레스테롤은 높아야지 좋은 거죠. 그래야지 혈관이 막힐 가능성이 줄어드니까. 근데 LDL 플러스 HDL 다 합쳐가지고 총 콜레스테롤 수치도 너무 높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 높은 것 자체가 혈액 중에 이동하는 콜레스테롤이 많다는 것 자체가 혈관이 막힐 확률이 높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할 때 LDL이 낮으면 좋다. HDL은 높으면 좋다. 다 합친 것도 가능하면 낮은 게 좋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 범위가 있으니까 그 정상 범위에 벗어났을 때에는 이제 주의 이제 그 경고가 뜨죠. 그런 것들을 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로 레시틴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레시틴은 이제 효소작용에 관여를 해서 우리 혈관 중에 있는 쌓여있는 콜레스테롤을 HDL로 옮겨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영양소가 레시틴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레시틴은 혈중에 쌓여있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레시틴이 콜레스테롤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HDL 콜레스테롤이 높으면은 혈관이 깨끗해지기 때문에 우리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면역과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네, 영국 UCL 대학교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보면요. 그 HDL 수치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위험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는데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코로나 감염 위험 및 질병 중증도가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HDL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이렇게 면역력도 강화된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죠. 근데 HDL 콜레스테롤에는 20여 종이 넘는 단백질과 항산화효소 포함해서 이제 항산화, 항염증, 항응고, 혈소판 응집 억제 등의 그런 기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염증 반응, 또 대식세포의 항원 제시 기능 조율하고 B세포와 T세포를 활성화시키기도 하고 또 면역 고속도로라고 말씀드렸는데 혈관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HDL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우리 혈관 건강도 좋고 그다음에 면역력도 강화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비타민 B군은 이제 비타민 B군 중에 비타민 B6, 비타민 B12, 엽산 이렇게 세 가지 비타민 B군은 우리 체내에 나이가 들면 단백질 대사 과정에 생기는 호모시스테인이 쌓이거든요. 이 호모시스테인이 그 혈액의 그 농도를 높이기 때문에 혈액이 이제 점도를 높인다는 거죠. 끈적끈적하게 하기 때문에 혈액 흐름에 방해가 됩니다. 그 호모시스테인 농도가 높으면 안 돼요. 근데 호모시스테인 농도를 낮추는데 이 세 가지 비타민 B군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역시 이 비타민 B군도 혈액순환에 꼭 필요한 그런 영양소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비타민 E가 지방 환경에서의 항산화 작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그 혈관 중에 그 지방 성분들이 떠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혈관은 수분으로 가득 차 있는데 지방 성분이 어떻게 떠다닐 수 있나? 지방 성분이 단백질 코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혈액중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데 만약에 유해산소에 의해서 이 단백질 코팅이 산화가 돼서 파괴가 되면은 기름과 물이 접하기 때문에 이제 기름 성분은 갈 데가 없어서 혈관 벽에 침착하게 되고 딱딱하게 굳게 되고 이걸 플라크라고 하죠. 플라크가 이제 막 파열이 되기도 하고 혈관을 막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혈액 중에 지방이나 콜레스테롤 산화가 되면 안 돼요. 네, 산화가 되면은 혈관 벽에 쌓이니까. 그래서 이 혈액 중에 지방과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억제해 주는 것이 바로 네, 지방 환경에서의 항산화 작용을 하는 비타민 E라는 거. 토코페롤이라고 하죠. 토코페롤이 LDL 산화를 억제해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준다. 그래서 비타민 E도 심혈관계 질환, 또 혈관 건강에 혈행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영양소로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운동과 면역. 근데 운동은 우리가 면역에 도움이 된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네, 운동. 네, 노화 자체가 근육이 감소하고 지방이 증가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의 그런 소망이 노화를 지연시키고 건강한 생활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은 근육을 유지하고 지방을 줄이는 겁니다. 네, 이게 바로 노화를 지연시키는 방법이고요. 우리가 이제 근육 운동, 유산소 운동을 많이 강조하는데 또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운동이 유연성 운동입니다. 스트레칭, 스트레칭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연세가 드신 분들은 균형 운동,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균형 운동을 네, 좀 젊어서부터 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운동은 세계 각국의 암 예방 권고안에 항상 포함되는 거의 완벽하게 검증된 암 예방법이고요. 그다음에 현대인들에게 가장 건강에 위협이 되는 그런 그 요인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 혈당 관리거든요. 근데 근육이 이제 혈당을 대부분 다 에너지로 소비하기 때문에 혈당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네, 근육을 잘 유지하는 게 강화시키는 게 좋다. 그다음에 마이오카인이라고 하는 그런 근육에 생성된 호르몬이 다양한 건강 효과를 네, 기대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면역에 도움이 되는 네 가지 조건은요. 바로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영양소, 영양. 그 면역에 도움이 되는 영양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운동을 해야지 면역이 높아지고요. 잠을 잘 자야지 면역력을 유지할 수 있고, 그다음에 햇빛을 쬐는 것도 중요합니다. 음. 그래서 운동을 꾸준히 하시게 되면은 네, 면역력이 강화된다는 내용이고요. 수면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야외에서 햇볕을 쬐면서 하는 운동이 필수적이다. 또 햇볕에 노출되면 비타민 D가 생성되고 비타민 D는 면역세포 생산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육과 체지방과 면역세포. 그럼 근육이 발달하면 면역세포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제 분자 과학 저널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요. 근육량과 근육 비율, 체지방률 등과 같은 체성분 지표와 NK세포의 활성도와의 관계를 분석했습니다. 근데 근육이 적고 체지방률이 높으면 NK세포 활성도가 낮아져서 면역력이 저하된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또 그렇게 되면 네,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 등이 일으키는 질환에 취약해진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NK세포가 이제 감염된 세포를 없애거나 암세포 등을 없애는 역할을 한다는 것인데요. NK세포는 내추럴 킬러, 자연 살해 세포라고 해서 네, 그 암세포 대응 백혈구라고 합니다. 특히 암세포를 잡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서 NK세포가 활성화되면은 암세포가 이제 NK세포에는 거의 약하기 때문에 NK세포가 활성화되면 암의 가능성이 그만큼 낮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 내부에서 감염된 비정상 세포를 제거하는 역할이 주 역할이기 때문에 이 NK세포가 암을 예방하는 데에는 가장 중요한 면역세포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앞서 보셨던 것처럼 근육이 높고 지방이 낮아야만 이 NK세포가 활성화된다. 그래야지 면역력이 네, 튼튼하게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것. 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그런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운동했을 때 만들어지는 그런 호르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한 마라톤의 피를 이제 그 혈액 이식을 하잖아요. 이식을 하면은 뭐 아직까지 이제 사람에게 혈액 이식은 아직까지 연구 단계에 있습니다만 동물 실험에서는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한 그런 동물의 혈액을 다른 동물에 이식을 했을 때 굉장히 똑같은 그런 그 이식받은 그런 동물에서 똑같은 기능성이 나타난다는 게 밝혀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네, 운동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사람들이 그 운동을 많이 한 사람들의 혈액을 이식받으면 나도 운동 효과를 그대로 얻을 수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현대 과학에서 연구하고 있는 분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혈액 이식도 있고 대변 이식도 있어요. 분변 이식도 있어요. 분변 이식. 그 분변 이식은 뭐예요?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의 그 변을 이식받는 거예요. 근데 이 변을 왜 이식받냐? 이거는 뭐냐면 그 건강한 사람의 변을 이식받는다는 것은 건강한 사람 장 속에 있는 건강한 그런 유익균을 이식받는다는 거예요. 이식받으면 이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거든요. 현대 과학의 연구 결과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그 다른 사람의 피를 이식받아서 다른 사람의 변을 이식받아가지고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긴 올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추구해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의 피나 다른 사람의 변을 받아서 건강해지기보다는
내 피나 내 변을 건강하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이제 운동을 하시게 되면 이제 기저귀 호르몬이라는 물질들이 많이 분비가 된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어요. 근육에서는 마이오카인이 분비가 됩니다. 근육 운동을 하면 마이오카인이 분비가 돼서 신경 기능, 그러니까 뇌 기능도 증가시키고, 그다음에 인슐린 저항성 염증도 억제하고,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시키고, 간 기능, 뭐 췌장 기능, 뼈 건강 다 도움이 되는 거죠. 근육에서 만들어지는 마이오카인. 또 운동을 하면 뼈에서는 오스테오카인이 만들어져요. 오스테오카인이라고 하는 그런 뼈에서 만들어진 호르몬이 있습니다. 오스테오칼신은 오스테오카인의 일종이고요. 두뇌에서는 전달 물질을 생성해서 두뇌 건강에 도움이 되고, 인슐린 민감성을 증가시키고 지방은 감소시키고, 또 테스토스테론도 생성하고, 근육에서 인슐린 민감성 증가, 췌장에서 인슐린 합성을 증가시켜서 인슐린 저항성이나 혈당 관리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뼈에서 만들어지는 오스테오카인의 일종인 오스테오칼신. 체중 부하 운동을 하면, 그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운동을 하게 되면은, 네, 그러면 이 어, 이 오스테오카인이 많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체중 부하 운동, 뼈에 충격이 가는 운동, 뭐가 있을까요? 줄넘기나 에어로빅을 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지방 조직이 감소하면, 지방 조직이 컴팩트하게 줄어들고 부피가 줄어들고 컴팩트하게 바뀌면 아디포카인이 만들어지는데요. 아디포넥틴은 아디포카인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역시 아디포넥틴, 지방 조직에서 유산소 운동을 했을 때 지방 조직에서 만들어지는 아디포넥틴의 기능성을 보면, 지방도 없애고 염증도 줄이고 혈관 내피 거품 세포가 혈관 내피에 점착하는 것도 막아주고 에너지 소비는 증가시킨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 당뇨나 관상동맥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 근육에선 마이오카인, 뼈에서는 오스테오카인, 그다음에 지방에서는 아디포카인 같은 그런 물질이 만들어져서 우리 건강을 아주 어, 굉장히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게 해준다. 이것을 이제 현대 영양학계에서 기적의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이러한 물질이 만들어지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면역 기능도 강화될 수 있다. 그 마이오카인, 오스테오카인, 아디포카인 이렇게 세 가지 뼈, 근육, 지방에서 만들어지는 기적의 호르몬은 각각 같이 서로 상호작용합니다. 그래서 근육 운동하면 다 만들어지고 유산소 운동에 다 만들어지고 체중 부하 운동에도 다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운동을 열심히 하시면은 우리가 훨씬 기대 이상의 건강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내용을 좀 정리해 보자면요. 면역은 장 건강이 기본이 돼야 된다. 장 폐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장관 면역은 왜 중요하냐면 삼중 면역이다. 삼중 면역, 네, 미생물학적 작용, 상피조직 작용, 네, 면역학적 작용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요. 염증이 질병과 노화의 원인이기 때문에 염증을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프로바이오틱스, 오메가3 지방산, 또 식물 영양소. 네, 식물 영양소는 항염증도 줄이고, 산화도 줄이고, 또 항산화 중요한데, 그 염증이 많이 발생하고 그러면 유해산소가 대량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항산화 영양소를 보충해 주는 것 도움이 되고 항산화 영양소 자체적으로도 우리가 세포의 산화를 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면역의 중요한 축이다. 그래서 상피 조직에서 베타카로틴, 비타민 E는 LDL 산화 억제, 또 세포막에서의 항산화 작용, 코엔자임 Q10은 미토콘드리아에서의 항산화 작용, 그다음에 비타민 C는 다른 항산화 영양소를 재생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혈관은 네, 면역 고속도로다. 그래서 혈관이 건강하고 혈액순환이 잘 돼야지 면역세포들이 잘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면역력을 잘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심혈관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로 오메가3 지방산, GLA, 코엔자임 Q10, 레시틴, 비타민 B군, 비타민 E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운동은 근육이 많으면 면역력이 높아지고 특히 NK 세포의 활성도를 올리기 때문에 암을 억제하는 데 필요하다. 유산소 운동, 근육 운동, 유연성 운동, 균형 운동이 중요하고요. 운동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우리 체내의 호르몬들, 근육에서 만들어지는 마이오카인, 뼈에서 만들어지는 오스테오카인, 또 지방 조직에서 만들어진 아디포카인 이런 그 물질들이 많이 생성이 되면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질문을
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드려볼게요. 네, 질문. 제가 모르는 답변 못하는 것도 있으니까요. 네, 제가 보고 답변할 수 있는 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오메가3 멜라닌 지방산 형태는 TG면 흡수율이 떨어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TG라고 아까 그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그 뉴트라이트 오메가 밸런스도 TG, EE형, RTG형 다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RTG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오메가3 제품에서 RTG를 강조하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이상하게 RTG를 마케팅하고 있는데요. RTG가 뭐 그렇게 장단점이 다 있는 거예요. TG는 천연 성분과 가장 가까운 거고요. 제 E 형태는 현재 나와 있는 오메가3에 관련된 모든 연구의 결과 99.9%는 이 형태의 오메가3의 결과예요. 그만큼 그 기능성이 확실히 검증되어 있다라는 거고 안전성이 검증되어 있다는 게 이의 장점이고요. RTG는 최신 공법이기 때문에 뭐 흡수율이나 그 함량이 높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다만 굉장히 그 고가의 가격이 높아진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검증이 안 돼 있다. 그러니까 확실한 과학적으로 RTG가 어떻게 그러니까 함량이 높고 흡수율이 높다라는 것 정도만 밝혀져 있고 실제로 이제 그 RTG를 사용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뭐 앞으로는 진행이 되겠죠. 근데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외국에서는 그렇게 RTG를 강조하는 마케팅 하지 않는데 우리나라 이상하게 이제 RTG 이렇게 계속 나오니까 이제 소비자들 RTG만 찾는데요. 이게 RTG 비싼데요. 사실 가격이 비싼데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RTG라고 얘기하는 오메가3 지방산 제품들의 가격이 굉장히 싸요. 이거는 제 생각에는 RTG의 비율이 좀 낮은데 RTG만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마케팅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판단하시면 좋겠고요. GLA는 남자분이 드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GLA 자체가 뭐 여성 호르몬을 막 증가시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호르몬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성, 여성의 각기 다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분이 드셔야 되고요. TG와 RTG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루푸스 증상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이게 이제 그 루푸스도 이제 그 콩반성 낭창이라고 하는데 이거 자가 면역 질환이거든요. 자가 면역 질환이라서 이제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 없어요. 그 자가 면역 질환 현대의학에서 풀지 못한 난제거든요. 그래서 원인도 모르고 그다음에 근본적인 치료법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원인이 어떨지 모르지만 이제 감마 리노렌산이 뭐 어떤 개선 효과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거는 이제 실제로 직접 보충해 보시거나 보셔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셔야만 아는 거지. 제가 뭐 감마 리노렌산이 루푸스로 인한 안면 홍조에 또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은 글쎄요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뭐 이렇게 단순하게 어, 그런 개선 효과 나타난다면은 현대의학의 난제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지 않았겠죠. 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간말이 이론에 대한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제 확실하게 뭐 도움이 된다라는 답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신장 이식한 사람이 프로틴 먹는 거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신장 이식을 하고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신장 이식하기 전후에 이제 면역 억제제도 많이 드실 것 같고 약물 치료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네, 그 이후에 이제 단백질을 이제 신장은 이제 제한해야 되는 시기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신장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굉장히 민감한 기관이기도 하고 또 기능이 떨어졌을 때 부담이 많이 되는 이제 그 기관이기도 하기 때문에 신장 질환 같은 경우에는 각 단계별로 각 각 그 상태별로 단백질을 제한해야 될 때가 있고 단백질을 제한하지 않아도 될 때가 있어요. 다 틀려요. 그리고 개인의 민감도도 다 틀리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단순히 신장이 좀 안 좋다, 혹은 신장 이식이다, 그래서 단백질을 섭취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이제 병원에서 단백질을 어느 정도 보충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프로틴 같은 경우에 섭취해도 괜찮죠. 근데 우리가 이제 간질환이나 신장 질환이 있을 때는 일반적으로 단백질 섭취량을 줄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줄여야 된다는 것이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줄여야 된다는 건 뭐냐면 그동안 섭취했던 단백질 중에서 동물성 단백질을 줄이라는 거예요.
네, 동물성 단백질 줄이고 식물성 단백질을 대체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제 어떤 신장 질환 때문에 치료를 받는 과정, 또는 신장 이식 때문에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특별히 이제 단백질을 너무 많이 이제 섭취하면 안 되지만 어느 정도는 반드시 보충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조직의 건강 유지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섭취에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면 프로틴은 담당 의사의 네, 어, 그 상담하시고 조치를 따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신장 29, 20년간 프로틴 드셨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또 답글 해주셨고요. 어깨석회 같은 경우에도 이게 혈액순환의 문제일 수도 있고 신경계통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아직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진 않았지만요. 그 현대인들의 잘못된 그런 식생활, 인슐린 저항성으로부터 유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슐린 결항성 그리고 이제 뭐 어떤 특정 미네랄 과잉 섭취했기 때문에 뭐 석회화가 진행된다거나 뭐 돌이 뭐 그 몸 안에 돌이 생긴다거나 이런 거는 사실은 그렇게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얘기이고요. 그러니까 현대인의 식생활 중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식생활을 좀 개선시키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뭐 사실 어떤 특정 단계에서는 칼슘을 제한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서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류를 충분하게 섭취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면역세포의